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1회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웠었다. 네,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바로 1번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면 차액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하여 영업의 수익? 네. 1번이 정답이네요. 그쵸? 네. 자본 잉여금으로 우리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 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다. 주식 배당, 우리가 무상증자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업이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기 주식은 취득 원가를, 이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식은 무조건 취득 원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자본 조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 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제 또 무상감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우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냥 문제는 조금 쉬운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퇴직연금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된 경우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일단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죠. 그쵸? 우리 이제 2번은 확정급여형, 우리가 DB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확정급여형은 우리가 무조건 뭘로 처리하죠?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처리하죠.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확정기여형은 그냥 바로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확정급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기, 자, 가장 옳은 것이라 그랬어요. 1번 보기,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부금은 퇴직급여로 인식한다. 아니요,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다. 근로자가 우리 확정급여형은 소유권이 아직 회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이 근로자의 소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매년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네. 그냥 바로 납부할 때마다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게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원가 계산인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세무 1급을 하신 분들은 세무 1급에서 이게 문제에서 우리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되는 부분인데, 세무 2급에서 나온 적은 처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자, 일단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도일건설은 부천시와 주차타워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도급금액은 12억 원이고 2024년까지 발생된 누적 공사 원가는 4억 원이다. 24년까지 누적 공사 진행률이 40%라면 25년도 발생된 공사 원가가 2억 5천만 원일 때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3번은 총 공사 수익, 총 공사 수익이 얼마라고 되어 있다고요? 도금의 12억 원입니다. 12억 원이고, 자, 그 다음에 2024년까지 발생한 누적 공사 원가가, 누적 24년까지 공사 원가가 4억 원이라 했고, 이 4억 원이 곧 40%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나요?
누적 공사 진행률이 40%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하나 얻어야 되는 게, 원가가 지금 4억 원이 들어가는데 진행률이 40%다라는 얘기는 총 공사 원가는 나눠주시게 되면 10억 원짜리예요. 총 공사 원가는, 그쵸? 그래야 4억 원 쓴 게 40%가 될 거니까, 맞죠? 그렇게 해서 나눠주시기만 하면 총 공사 원가를 계산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뭐를 아셔야지 되냐? 총 공사 수익이 12억이고 공사 원가가 10억이니까 우리는 2억 원만큼의 공사 이익이라는 게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공사 이익을, 그러니까 이익은 전체 원가의 20%의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총 공사 예정 원가는 10억 원입니다. 맞죠? 총 공사 예정 원가는 10억 원이고 그중에 24년도에 4억 원을 지출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5년도에는 얼마를 지출했다고요? 25년도에는 공사 원가가 2억 5천만 원이라 그랬어요. 원가가 2억 5천만 원.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원가의 20%가 이익이었어요. 그렇죠? 원가의 20%가 이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24년까지 인식한 누적 공사 수익은, 전체 수익은, 그러면 얘에다가 20%를 더 더하면 되는 거니까 전체 수익은 24년도의 수익은 얼마가 돼요? 4억 8천만 원이 될까요? 그렇죠? 4억 8천만 원만큼이 수익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5년도에 인식할 공사 이익은, 자, 그러면 공사 원가가 2억 5천만 원이니까 여기에 대한 20%를 계산을 해주시면 5천만 원만큼의 이익이 붙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전체 토탈 금액은 3억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겠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회계 완전 기초 개념이 좀 필요해요. 우리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야 이익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5천만 원은 이익인 거고 3억 원은 전체 공사 수익이 되는 거예요. 25년도의 수익.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25년도에 인식할 공사 이익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공사 이익은 5천만 원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총 누적 공사 진행률은 4억 원 들어갔고 2억 5천 들어갔으니까 6억 5천만 원이 들어갔죠. 10억짜리 공사 중에 6억 5천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65%만큼 현재 공사 진행률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이익이라는 표현은 완전 다른 표현이다. 이건 우리 회계 완전 기초 2급에서 이제 배우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익과 수익을 조금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4번은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맞죠? 자, 단기매매증권, 매도하는 증권, 만기보유증권은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아니요. 자, 문제 4번에서 이거는 유가증권 단원에서 조금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만기보유증권은 현재 가치를 반영한 우리가 상각 후 원가라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 상각 후 원가로 평가를 한다. 나머지 유가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은 상각 후 원가로 측정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가증권은 종류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지분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만기보유증권은 지분증권으로 분류할 수가 없다. 만기보유증권은 채권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에
다른 자산이라 그랬으니까 이종자산이기 때문에 이종자산은 자, 문제 5번 이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만큼이 취득원가로 설정이 되겠죠. 자,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정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원가와의 차익 부분을 반영하여 생각한다. 정답은 3번이에요. 무형의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취득 원가에 대해서 우리 상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모든 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가 회계입니다. 다음 중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문제 6번은 그냥 항상 그냥 그리세요. 고정비, 변동비, 준고정비, 그다음 준변동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가는 고정비랑 변동비만 나오니까 점점점 줄어들고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정원가는 조업도 증감에 반비례하여 총원가가 증가. 그러면 얘는 변동비죠, 그렇죠? 얘는 고정비, 변동비, 준고정비, 준변동비. 그래서 지금은 증가하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총원가가 증감하는 그랬으니까 변동비에 대한 설명이고요. 변동원가는 조업도와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지금은 고정비, 총원가가 일정한 그랬으니까 고정비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준변동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고정원가와 조업도에 비례하여 총원가가 증가하는 변동원가 두 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준변동원가는 여기 이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고정비, 그 다음에 추가 사용요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변동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준변동비를 또 다른 표현으로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가 합쳐져 있다라고 해서 혼합원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준고정원가는 특정 범위를 벗어나도 총원가가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총원가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고정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문제 7번. 가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튼튼이 2025년 가구 제작에 사용한 원재료는 80만 원이다. 2025년 말 원재료 재고액이 2025년 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7만 원이 크다면 25년의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인가? 이 7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고 아주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쉽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우리는 원재료 계정을 그려보시면 기초가 있을 거고, 그리고 매입, 그리고 소비한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말 이렇게 나왔을 때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죠.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25년 말 원재료 재고액이 25년 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7만 원이 증가했다 그랬어요. 기초에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초보다 기말은 7만 원이 더 증가하였다. 이렇게 됐죠. 그럼 만약에 기초가 없었더라면 그냥 기말은 7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제작에 사용한 원재료는 80만 원이라 했으니까 소비액은 80만 원. 양쪽의 합은 같아야 하기 때문에 매입액은 무조건 87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기초 재고액을 조금 바꿔볼게요. 기초를 만약에 지금 정답은 그래서 87만 원,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기초 재고액을 그냥 1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기말은 얼마가 돼요? 17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17만 원, 7만 원 늘어나니까. 그러면 둘 더해서 얘 빼버리면 어쨌든 똑같은 금액이 나와요. 아무 금액이나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기초를 아무렇게나 설정하셔도 동일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 제조간접 원가는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예정 배부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간접 원가 배부액과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는데, 자, 우리 문제 8번은 예정 원가 계산, 실제 원가, 예정 원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실제 원가, 예정 원가, 예정 소비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 예정 배부율은 연간 총 예상액을 연간 총 예상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더라. 그리고 예정이 더 크다면 과대 배부되었다 라고 쓰는 거고, 실제가 더 크면 과소 배부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를 순서대로 자기 자리에다가 넣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제조간접 총 예정액은 여기에요. 200만 원. 200만 원이고, 직접 재료 원가, 이거는 이제 제조 원가. 그래서 밑에다가 제조 원가 해서 제조 원가 중에 직접 재료비가 총 500만 원이다 라고 주어졌네요. 5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실제 기계 작업 시간은 10,000시간입니다. 실제는 10,000시간입니다. 10,000시간이고, 직접 노무 원가는 350만 원입니다. 노무 원가는 350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정 기계 작업 시간은 8,000시간입니다. 예정 기계 작업 시간은 8,000시간으로 나누어 주시게 되면, 그러면 250이 나오나요? 그렇죠? 250. 그러면 예정 소비액은 250만 원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제조 간접비, 제조 원가로 물어봤으니까 250만 원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의 정답은 예정 배부액은, 예정 소비액은 250만 원만큼. 그래서 제조간접 원가 배부액은 250만 원. 그 다음에 총 제조 원가는 이렇게를 다 합산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1,100만 원이 나오나요? 그렇죠? 1,100만 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네, 많이 풀어보시고, 이거는 예정 소비액은 그냥 이렇게 외워주시면 우리가 문제를 조금 쉽게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원래 9번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안 되지 않나. 왜냐면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 영상 중에 보조부문비 배부라고 하는 영상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에 대해서 실제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따로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는 핵심만 딱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조부문이 R과 M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부문 발생액이 150만 원, 240만 원. 상호 배부법에 의해서 민국에 줘야 할 금액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R이 있고 M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렇게 돼 있고, R은 자기 부문 발생액이 150만 원이래요. 150만 원. 그 다음에 M은 240만 원이래요. 일단 이렇게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R을 배분을 하려고 보니까 R은 M에다가 0.5를 주고, 그 다음에 대한에다가는 0.2, 그 다음 민국에다가는 0.3을 주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M은 R에다가 0.2를 배분해주고, 그 다음에 대한에다가 0.5, 그리고 민국에다가 0.3을 배분을 해주기로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R이라는 친구가 배분을 하려고 봤더니, R이라고 하는 친구는 원래 자기 부문 발생에 15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M으로부터 0.2가 오게 돼요. 0.2M. 자,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값을 보니까 M은 자기 부문 발생액이 240만 원이 있는데 R에서
0.5만큼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0.5 R이 왔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R이라고 하는 값, M이라고 하는 값을 먼저 계산을 해주시는 식을 세우셔야지 돼요. 그래서 자, R을 먼저 한번 세워볼게요. R은 150만 원에 플러스 자기 값 150만 원에 0.2 M만큼이 온 거예요. 0.2 M. 자, M은 원래 자기 부문 발생액이 240만 원 플러스 R로부터 0.5가 왔어요. 0.5 R. 그럼 이제 이 식을 여기에 M에다가 여기 있는 M의 식을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R은 150만 원 플러스 0.2 가로 열고 240만 원 플러스 0.5 R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 식을 하나로 풀어야 돼요. 풀어야 답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R은 150만 원 플러스 0.2 곱해야 되고요. 곱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0.2 곱하면 48만 원 플러스 0.2 곱하기 0.5는 0.1 R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R은 198만 원 플러스 0.1 R.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0.1 R을 이쪽으로 이항시킬 거예요. 쉽게. 그럼 이 R 앞에는 숫자 얼마 있죠? 1이 있는 거예요. 문자 앞에는 숫자 1이 있는 거니까 이항을 함과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0.1 R이 돼요. 는 198만 원. 그러면 0.9R은 198만 원이 되고 마지막으로 다시 이 0.9를 이항을 해서 나누기 0.9를 해주시게 되면 9, 28, 9, 28 그러니까 R의 값은 22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풀어내야 문제가 풀려요. 여기까지. 그래서 문제가 제가 이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걸 다 풀어내야지만 그 다음에 문제를 푸니까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조금 시험 문제로는 좀 부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R의 값을 220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R이 220이니까 50%가 가겠죠? 그쵸? 50%가 가니까 110만 원. 그 다음에 20%니까 44만 원. 그 다음에 30%니까 66만 원. 네. 어차피 대한이권 안 구해도 되니까 지금 민국이 거를 물어봤으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자 그러면 M은 350만 원이 됐죠. 여기 110만 원을 구했으니까 그쵸? M은 350만 원이 됐고 350만 원에서 어차피 민국이 것만 구하면 되니까 민국이 30%니까 105만 원만큼이 오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둘의 합을 정답으로 가지고 가시면 되니까 171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배우법은 이렇게 문제 푸는 과정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두고 있어야 문제가 풀리니까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핵심만 딱 영상으로 보조분비 배부하는 부분을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문제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품종 대량 생산하는 조선업은 우리 뭐예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조선 엄청 큰 배를 얘기하는 거니까 조선업은 대표적인 개별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 잠깐 보시면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어려우며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원가 계산이 부정확하다. 네,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통틀어서 묶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초제공품이 없을 경우에는 평균법과 성립선출법의
값이 동일하게 산출이 됩니다. 이런 특징도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원가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조선업이 개별 원가 계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문제 11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오류 내용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11번의 수정세금계산서. 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인데, 수정세금계산서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2장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1장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고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자료가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 그래서 공급가액 300인데 세액을 30만 원을 썼어야 되는데 9만 원이라고 썼어요. 그쵸? 거기 문제가 생겼고, 7월 15일에 제품 판매 공급가액 300만 원 부가세 별도 세금계산서의 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님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재사항 착오 정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기재사항 착오 정정은 원래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잘못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로 다시 끊어야지 돼요. 그래서 원 세금계산서는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다시 플러스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물건이 움직인 날짜는 그 날짜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날짜는 모두 같은 날짜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5월 31일, 5월 31일, 5월 31일 이렇게 발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공급가액 변동 같은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물건을 100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그런데 외상값을 빨리 갚아주시면 제가 10% DC해 드릴게요. 대신에 이제 처음에는 100만 원만큼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었으니까 나중에 돈이 빨리 들어왔어. 그러면 10%만큼, 10만 원만큼을 더 깎아줘야지 되니까 공급가액 변동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돼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공급가액 변동. 공급가액 변동은 원래 세금계산서 100만 원 발급할 때 정상적이었어요? 비정상적이었어요? 정상적이었죠. 그래서 원래 세금계산서는 건드리지 않아요. 원세금계산서는 이게 맞다, 그냥 건드리지 않는다.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겼으니까 변동한 날에 변동사유 발생일, 그러니까 변동한 날에 우리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을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건이 발급이 되는 거고, 지금 기재사항 착오 정정은 원래 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우고 다시 발행을 해주시는 거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300만 원에 9만 원짜리를 마이너스로 끊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300에 30짜리를 다시 끊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 문제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부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세는 학교와 같은 비영리 단체는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1번이 그냥 정답이에요. 부가가치세는 영리, 비영리를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이 부가세 납세 의무는 모두 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 보시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모든 거래 단계마다 부가세를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에 해당합니다. 네. 부가세는 국제 거래되는 무역 상품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요.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부가세의 특징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3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3번은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개수는 그랬어요. 그래서
면세에 해당하는 거. 그럼 신문, 면세 맞나요? 네. 단순의약품은 과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약국에서 진열되어 있는 것들, 얘네들은 과세고, 조제실 안에서 처방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면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의약품의 판매는 과세로 보셔야 되고요. 복권 면세 맞고요. 그 다음에 토지 면세 맞고요. 주택 임대 면세 맞고, 우표도 면세 맞고요. 그 다음에 역류화용 기저귀 면세 맞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 여객 운송은 과세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6개였나요? 신문, 그 다음 복권, 토지, 주택, 우표, 그 다음 기저귀. 이렇게 6개가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4번. 네. 이 14번 저도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뭐 처음 출제된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세법을 이 속까지 다 외우시기에는 그럼 세무사 준비를 해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난해했다. 그래서 직전 연도의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고, 다만 법인세 신고 시 처분된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반기 납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많이들 틀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암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15번. 제가 여기 화면에 이렇게 띄워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명세서 우리 제출 시기를 아예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업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7월부터 12월 지급분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자 배당 지급 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에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이시죠? 그렇죠? 표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지급 명세서 제출 시기는 요즘 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폐업을 하는 경우에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지급 명세서 제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려웠다. 네, 맞습니다. 너무 어려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자주 부탁드리는 말씀이 기초적인 부분을 실수하지 말아라. 기초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따고 들어가야지만 합격 안정권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 그래서 기초에 조금 충실한, 그리고 아까 뭐 문제처럼 뭐 연립방정식 세워서 상호배우법 같은 경우에는 꼭 굳이 저는 거기까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풀이 방법은 제가 다 설명은 다 드리고 다 했지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꼭 굳이 암기해야 할까요? 그건 저는 조금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초적인 문제들을 조금 정확히 풀어내는데 초점을 조금 많이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